안녕하셨어요? 김혜련이에요.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 긴 겨울에서 그 개구리가 오늘 얼음을 깨고 긴 잠에서 펄짝 뛰어나온다는 경칩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기분이 들어요. 오늘 제가 초록색 옷을 입고 나왔어요. 개구리처럼 팔짝 하고 뛰어나오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자꾸 갈수록 이 나라가 흉흉해서 그런지 머리가 막지가 않아요. 토요일 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한쪽에서는 무시무시한 깃발, 이쪽도 막 깃발들이 양쪽에 이러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기도 해요. 엄청 많이 돼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 인디안 대추장, 시애틀 추장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제가 사진 그림에서만 보았던 그분의 그 당당한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우리 광화문 광장에 헌법재판소 앞에 그 정문 앞에 옛날에 그 모습대로 좀 나타나 주셨으면, 그러면 그분은 지금 뭐라고 하실까? 일설에는 또는 그 문화 역사학자들이 인디안들은 우리 민족이다, 동이족이다 라고 지금 꾸준히 연구하고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걸 아직은 선언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인디안 그 추장님들하고 옛날에 왕년의 추장님들하고 바에서 뉴욕에 있는 바에서 술도 한잔 해보고 그랬는데, 아, 그분들 정말 동양 철학자시들이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지금 광화문 일대, 안국동 일대, 또 대학가, 미국의 젤렌스키, 트럼프, 영국, 러시아, 일본, 대강국들이 지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돼갈지 저는 마음이 아프네요. 무서워요. 이게 다 땅 뺏기 아닌가요? 어렸을 때 우리 원을 그려놓고 여학생들은 땅 뺏기라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무슨 납작한 공기 같은 거를 이렇게 치면 그게 저 위로 가면 거기서 이제 또 다른 돌이 툭 치면 뭐 땅 뺏기 그런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온 세계가 그런, 그게 뭐 땅 뺏기인가? 뭐 그 무시무시한 미사일을 터뜨리고 여기저기서 날리고 무기를 더 주겠다, 이제 그만 주겠다, 뭐 무기를 안 주면 우리는 죽는다, 무기를 안 주면 안 죽지 왜 죽을까요? 무기를 다 주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애들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이래저래 우리 또 트럼프 아저씨 재미나죠. 제가 사실은 한 25년 동안 뉴욕 맨하탄에도 살았고 뉴저지, 포틀리, 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았던 플러싱,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 아닌 유학을 가서 여기저기 많이 이 동네 저 동네
학교가 좀 좋은 데에 있으면 맨하탄 플러싱에 있다가 맹모 삼천이라고 들었지. 우리 조상님들이 좋은 예를 많이 보여줬어요. 제 미국까지 가서 맹모 삼천의 역할을 하느라고 고생 좀 했었거든요. 트럼프가 뉴저지, 뉴저지에도 호텔이 많아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호텔이 많았어요. 트럼프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자기가 옛날로 말하면 대추상이에요. 전 막 미국을 미 전역을 뭐 다 가지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 또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제가 트럼프가 하는 호텔에서 저녁을 한번 먹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모임이 있어서 저도 거기 끼게 됐는데 그때는 청년 시절은 아니고 50대가 60대 초반일 거예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착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아주 그냥 살이 통통하게 오른 게 귀엽게 보였거든요. 농담도 잘하고요. 하이 미세스 킴 이러고 이랬는데 지금 무서워지셨어요. 아주 막 독재자 같아요. 저는 트럼프가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를 좋아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왜냐하면은 소수민족들한테 잘한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친절하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무섭게 변하셔가지고 미국 자본주의가 극으로 세계 자본주의의 마지막 극으로 치닫는데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젤렌스키하고 그 회담을 저도 봤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차에서 딱 내리는 젤렌스키한테 우리나라에도 보스들이 있죠. 옛날에 무슨 파 이렇게 호남파, 부산파 다 있겠죠. 다 각 지구에. 딱 내리는 젤렌스키도 대통령이신데 우아래 딱 훑어보시더니 첫 마디가 오늘 잘 갖추고 나왔어. 하이 유가이 이러는데요. 와, 이거 완전히 기죽이기 작전이구나라는 생각을 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몇 가지 일로 여러 번 만나서 딜을 한다고 그러죠. 어떤 상담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건달, 굉장히 건달? 뭐처럼 그 말도 안 되는 걸로 어쩌고 기를 팍 죽이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기가 좀 안 죽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한참 후에 알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또는 미국의 갱스터들이 처음 사람하고 딜을 할 때 사람 기, 에너지부터 죽이는 작전을 한대요.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 가엾은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참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억울하면 땅도 많이 갖고, 억울하면 나라도 부자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좀 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젤렌스키가 유럽으로 갔더니요. 유럽 수상님은요. 젤렌스키 아이고 반가워. 고생 많았어. 어떻게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저 같은 소인배는 앉아서 그냥 밥이나 먹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자꾸 나오네요. 오늘은 제가 어차피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미국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니 잘 살아요 그 양반. 옛날에 아틀란틱 시티라고 동부에 가면 라스베가스 같은 그 노름장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80년도 중반, 90년도 초반에요. 중반 말 그때 호텔을 20개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인도에 있는 그 유명한 그 자기 부인을 위해서 지은 타지마할 같이 똑같이 만들어놓은 호텔도 있고 트럼프 호텔도 있고 그 호텔마다 들어가면 세계 명화들이 줄줄이 몇백만 불짜리도 걸려 있고요. 저도 구경 많이 갔습니다. 아, 많이는 안 갔어요. 거기 많이 가면 안 돼요. 돈 잃어서. 저도 서울에서 손님 오시면 가보고 저도 가서 한 10만 원, 100불 이렇게 갖고 놀아보고 했어요. 가끔 그립기도 하답니다. 거기 가면 막 트럼프 호텔에 가면요. 한 100불어치만 하고 이렇게 동전 뚜루룩 뚝뚝 쿼터 게임 그건 뭐라 그러죠? 옛날에 빠지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있어요. 그거 하면요. 가서 하룻밤 자면 특히 트럼프 호텔에는 막 랍스터 뭐 음식 잘 줘요. 공짜로요. 말이 다른 데로 샜어요. 어쨌든 지금 전 세상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 생각이에요. 땅 뺏기예요. 땅 뺏기, 돈 뺏기, 천연자원 뺏기, 땅을 뺏어서 파고 팔아서 뭐 화산이 터지든 지진이 나든 지구가 갈라지든 뭐 하든 애새끼들이 죽든 우리 2대, 3대 우리 손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러고 땅 뺏기 하다가 이러고 나면 애들 어떻게 살으라고. 또 걱정하기 시작하네요. 쇼가 아니에요. 진짜 걱정돼요. 다 같이 걱정해야 돼요.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저렇게 헌재 앞에서 막 어디서 이제 고만들 싸우고 빨리 우리 판사님들 소시민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제발 현명한 그 비싼 돈 내고 그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런 고생 다 거치신 지혜로운 판사님들 좋은 판단 빨리 내리셔서 우선 나 살고 봐야 됩니다. 우리 나라 살고 봐야 됩니다. 이 나라 빨리 안정권에 들어가게 부탁드립니다. 전쟁 없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마음을 고쳐 먹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돈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조상 때부터 그분은 압니다. 뼈 골속 깊이 돈이 무엇인지를 유태인들과도 많은 상대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 돈 걱정 너무 마시고 미국 그렇게 많은 자원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잘 하시고 잘 봐주시고 오늘 제가 너무 부탁을 드리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또 대표님도 우리 회사 대표님도 계신데 우리 또 감독님도 오셨네. 부탁이에요. 다 어떻게 나라 좀 잘 되게 오늘 저녁에는 우리 기도회라도 열어요. 빨리 우리 헌재 판사님들이 빨리 이 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셔야지 길게 끌고 가면 미국의 제 동포들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거기도 너무너무 못 살겠대요. 힘들대요. 한국하고 수출 이런 무역도 그렇고 물론 달러가 올라가니까 수출에 무역하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빨리 끝내야 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돈을 잘 많이 알고 있고 돈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자 심리도 잘 알고 남자 심리도 잘 알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현명하실 테니 한번 믿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통령 오늘 제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메이트로 한 그 부통령 아시죠? JP 벤스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친구는 예일 출신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빨리 출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서전을 2011년도인가에 힐베리의 노래라는 자기 자서전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어요. 아마 넷플릭스인지 그 당시 5천만 불? 아마 공하나가 더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이 돈 10만 원 세도 1, 10, 100, 1000만, 10만 이게 아직 서툰데 500만 불인지 5천만 불인지 조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전체 그거를 계약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이 책으로 그 독점한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 저자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돼가지고 아카데미상 후보까지 오릅니다. 제가 그 책도 보고 영화도 봤어요.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면요. 힐빌리. 그 미국 자동차 산업이 많은 그 중서부, 북동부 그 일부 지역, 말하자면 디트로이트나 피츠버그나 멤피스나 필라델피아 일부, 이 사람들을 힐빌리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을 그냥 그 힐빌리들, 저 양아치들 뭐 이런 듯이 뭐 거짓대들 이런 듯이 힐빌리라고 불러요. 거기를 러스트 벨트라고 그러거든요. 러스트 벨트 거기 출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가 말이에요. 간호원 출신인데 처음에는 참 간호원으로 열심히 애들 키우고 그러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 애가 둘인데 애들을 돌보지 못하고 간호원이기 때문에 또 마약이나 그 주사약으로 정말 자기 괴로운 아이들은 키워야 되고 그때는 친정엄마도 있었어요. 친정 식구도 같이 그때 살았을 때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제를 놓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나가지고 간호원도 이제 박탈을 당하죠. 간호원증도. 그리고 마약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애들은 못 돌보게 되고 그러자마자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오며 가며 애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되게 되면 자연히 그 여자 옆에는 남자들이 또 따르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겠죠. 똑같은 마약, 똑같은 그 알코올, 되게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을 하고 그리고 남녀가 또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붙어서 살면서 하나의 그런 소 집단을 이루고 그렇게 되죠.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맨 처음에 또 새 정부가 들어왔을 때 우리도 그런 정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태원 그 슬픈 말하기도 힘든 그 어린애들의 그 사태가 났을 때 어른들이 그랬어요. 애들이 마약해서 그랬다 그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랬다 그러고 그러나 제가 그날 새벽에 갔었어요. 다 사고가 난 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의 부모들도 제가 만났어요. 다 좋은 가정에 그런 나쁜 애들 없었습니다.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몰지 마세요. 어르신네들. 정부에 계신 분들. 그때 정말 잘못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사과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우리 학부형들이. 얘기가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통령은 지금 부통령이 됐어요. 정말 불우한 인생을 보냈어요. 어머니가
막 어디에서 술 먹고 마약하고 길거리에서 어떤 모르는 남자와 껴안고 뒹굴고 그러는 걸 매일 그 외할머니하고 데리고 가서 모셔다가 또 간호하고 깰 때까지 기다리고 병원에 실어가고 100번, 200번 했대요. 이 부통령, 벤스 부통령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 어머니의 어머니. 제가 그때 어머니 얘기했죠. 한국 어머니 같은 그 어머니예요. 미국 어머니들이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벤츠 대통령 외할머니가 이 딸을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니까 딸이 그러고는 좀 깨면 이제 또 마약하러 무슨 수단과 방법을 안 거리고 또 떠나요. 또 남자를 데리고 와요. 또 남자가 와서 조금 안정되려고 그러면 또 폭행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할머니가 항상 그 외손자를 붙들고 나를 봐라, 어머니를 봐, 네 어머니를 봐라. 저렇게 되면 되지 않겠네. 안 된다. 네가 공부라도 해서 네가 성공을 해야지. 내가 늙어서 죽으면 네 엄마 어떡하냐. 네 엄마 불쌍한 엄마 어떡하냐. 이 친구가 그 중에도 정말 공부를 안 하다가도 이를 악물고 하고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거예요. 얘가 정말 예일대학에 합격을 해서 큰 로우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최고의 뭐 김앤장이라든지 뭐 나 이름도 모르는데 뭐 퍼시픽 뭐 창앤팍 뭐 그런 로우펌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이제 1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얘가 한 말이 제가 잊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2번 면접을 하라고 그런 날 어머니가 병원에서 죽어가게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지막으로 너를 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고민을 가느냐 마느냐 가느냐 마느냐. 그런데 밤새고 운전을 해서 그 병원에 도달하고 밤새고 운전하고 10시 반에 면접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애인이 있었어요. 인도 아이예요. 걔도 같은 예일대학 출신의 변호사인데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꼭 가야 된다. 변호사는 또 할 수 있지만 어머니 죽으면 네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얘가 밤을 새고 거기를 가요. 어머니를 병원에다가 모셔놓고 어쨌든 어머니를 다 조치를 다 하고 한숨 쉬고 다시 면접하는 그 하이웨이에 그 약혼녀가 계속 전화로 잠 안 들게 계속 거기서 전화를 해요. 그래서 면접하는데 옷까지 갖고 와서 다 갈아입히고 걔는 성공을 합니다. 그게 지금의 미국 부통령입니다. 싫어합니다. 미국 그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한테 그 윤리, 도덕, 나중에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moral, ethic, 정서 이런 건 할머니가 틈틈이 그 없는 중에도 접시 집어던지고 막 못 견뎌서 어머니가 때려 부셔도 참고 인내하는 그 할머니를 보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그러나 지금 벤츠가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미국의 가정들이 많이 붕괴가 돼 있습니다. 윤리도 없고. 그렇지만 제일 무서운 건요. 우리나라는 유행의 속도가 빨라서 우리나라 가정들이 붕괴 속도가 굉장히 미국보다 빨라요. 미국은 약간 주춤해요.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좀 주춤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님들도 조금 도덕 공부, 윤리 공부, 정석 공부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의 사실은 오늘 제가 정말로 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즘 사태를 보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디안 대추장 시애틀의 편지를 제가 옛날부터 한 20몇 년 전에 이거를 읽고 제가 이 사람의 편지 안에는 우리나라나 그 동양 사상이 인디안이 우리의 그 동이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다 들어있어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경천 애인의 사상이 대추장님이 써놓은 그 미국 14대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에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혹시 이거를 보고 계신 저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이 편지는 그 시애틀 추장의 편지라고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시애틀 도시 아시죠? 그 시애틀에 그 옛날에 그 시애틀 대추장이 자기 그 식구들, 그러니까 자기 불악민들을 거느리고 거기서 아주 평화롭게 잘 살고 계셨는데 그 당시 이게 1800년도 초반인데요. 그 당시 영국하고 미국하고 네덜란드 거기서도 뭐 상당히 그 땅 뺏기 싸움이 엄청나게 무섭게 되고 있었지만 시애틀 추장의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아직 침범을 못했어요. 그래서 14대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그 대통령 이름이 피어스인데 백인 대표자들하고 아주 그냥 단체로 와가지고는 이 땅을 우리한테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땅과 다른 데로 우리가 지정한 데 이주를 하면 돈과 모든 것을 보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워싱턴 초대 대통령일 때 그때부터 이 땅을 많이들 탐냈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가시라고 그리고 보내놓고 시애틀 추장님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들한테 쓴 편지를 제가 잠깐 좀 길게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 말보다는 이 하나하나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들으시면 참 요즘 상황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지구의 미래의 운명이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워싱턴에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다가 때때로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이 전합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 나와 함께 온 이 사람들은 나의 부족들이며 나는 그들의 추장이다. 우리는 왜 이곳에 왔는가?
단지 연어 떼를 구경하기 위해서이다. 올해의 첫 연어 떼가 강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연어는 우리의 주된 식량이기에 연어떼가 일찌감치 큰 무리를 지어 강의 위쪽으로 거슬러 오는 걸 보는 일만큼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없다. 우리는 그 숫자를 본다. 그 숫자를 보고 다가오는 겨울에 식량이 풍부할 것인가를 미리 안다. 오늘 이 식량을 보고 우리는 앞을 내다본다. 이 우리가 사는 땅에 모두들 평화롭게 평온하게 다들 풍요롭게 농사도 농작물도 풍요롭게 되겠구나. 우리가 당신들 앞에 이렇게 많이 왔다고 해서 전투를 벌이려고 온 것으로는 생각하지 말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땅에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모두가 이 대지의 아들이며 어느 한 사람, 뜻없이 만들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당신들은 이 땅에 와서 이 대지 위에 무엇을 세우자 하는가? 어떤 꿈을 당신들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려는가? 내가 보기에 당신들은 그저 땅을 파헤치고 건물을 세우고 나무들을 쓰러뜨릴 뿐이다. 그래서 행복한가? 연어 떼를 바라보며 다가올 겨울의 행복을 짐작하는 우리만큼 행복한 것인가? 워싱턴 대추장, 워싱턴 대통령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고 전가를 보내왔다. 대추장은 우정과 신의의 말도 함께 보냈다. 그 답례로 우리의 우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므로 그는 그로써 친절한 말일 뿐이다. 당신들의 부족은 숫자가 많다. 당신들의 부족은 초원을 뒤덮은 풀과 같다. 하지만 나의 부족은 적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다음에 드문드문 서 있는 들판의 나무 같다. 백인 대추장은 우리의 땅을 씹다고 제의를 하며 우리에게 아무런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덧붙였다. 우리는 그대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것이다. 우리가 땅을 팔지 않는다면 백인이 총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를 죽일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에게 팔 수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빛나는 솔잎, 모래의 기슬, 어두운 숲속 안개, 맑게 노래하는 온갖 벌레들이 이 모두가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는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을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 황색인의 기억을 실어 나른다. 백인은 죽어서 별들 사이를 거닐 적에 그들이 태어난 곳을 망각해버리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 향기로운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향기로운 꽃, 사슴말, 큰 독수리, 이들은 모두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풀잎의 수맥, 조랑말과 인간의 체온 모두가 한 가족이다. 워싱턴 대추장이 우리 땅을 사고 싶다고 전가를 보내왔는데 그리 되면 우리는 곧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땅을 사겠다는 그대들의 제안을 잘 고려해 보겠다.
우리에게 있어 이 땅은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을 팔 경우에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라.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호수의 맑은 물속에 비친 신령스러운 모습들 하나하나가 우리네 삶의 일들과 기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가 내는 소리이다. 강은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어머니가 풀어준다. 가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만약 우리가 땅을 팔게 되면 저 강들이 우리와 그대들의 형제임을 잊지 않아야 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 형제들에게 하듯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이다. 아침 햇살 앞에서 산 안개가 달아나듯 황새기는 백인 앞에서 언제나 뒤로 물러났지만 우리 조상들의 유골은 신성한 것이고 그들의 무덤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이 언덕, 이 나무, 이 땅의 흙은 우리에게는 신성한 것이다. 백인은 우리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백인에게는 땅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똑같다. 그들은 한밤중에 와서는 필요한 것을 빼앗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땅은 그들에게 형제가 아니라 적이며 그것을 다 정복했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찾아 나선다. 백인은 거리낌 없이 아버지 무덤을 내팽개치는가 하면 아이들에게서도 땅을 빼앗고 개의치 않는다. 아버지의 무덤과 아이들의 타고난 권리를 다 잊게 하고 만다. 백인은 어머니인 돼지와 형제인 저 하늘을 마치 양이나 목걸이처럼 사고 약탈하고 팔 수 있는 것으로 대한다. 백인의 식욕은 땅을 삼켜버리고 오직 사망만을 남겨놓을 것이다. 짐을 뱉는 것과 같아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한 것이 인간이다. 그가 그 그물에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곧 자신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종족을 위해 그대들이 마련해 준 곳으로 가라는 그대들의 제의를 고려해 보겠다. 우리는 떨어져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총을 갖고 다시 올 것이니. 우리가 여생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아이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패배의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아왔다. 우리의 전사들은 수치심에 사로잡혔으며 패배한 이후로 헛되게 나날을 보내면서 단 음식과 독한 술로 그들의 육신을 더럽히고 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나날을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그렇게 많은 날도 남아있지 않다. 몇 시간 혹은 몇 번의 겨울이 더 지나면 언젠가 이 땅에 살았거나 숲속에서 조그맣게 무리를 지어 지금도 살고 있는 위대한 부족의 자식들 중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서 한때 그대들만큼 힘세고 희망에 넘쳤던 사람들의 무덤을 슬퍼해 줄 수도 있을지 없을지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왜 우리 부족의 멸망을 슬퍼해야 하는가? 부족이란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을 뿐 그 이상은 아니다. 인간들은 바다의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다. 친구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다. 이 공통된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백인들 또한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다. 그대들이 땅을 소유하고 싶어 하듯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느님은 인간의 하느님이며 그의 자비로움은 황색인이나 백인에게나 똑같은 것이다. 내 땅은 하느님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땅을 해치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백인들도 마찬가지로 사라져갈 것이다. 어쩌면 다른 종족보다 더 빨리 사라질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그대들의 잠자리를 더럽히면 어느 날 그대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이 멸망할 때 그대들을 이 땅에 보내고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대들에게 불태워져 환하게 빛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사의한 신비이다. 언제 물소들이 모두 살육되고 야성마가 길들여지고 은밀한 숲 구석구석이 수많은 인간들의 냄새로 가득 차고 무르익은 언덕이 말하는 쇠줄로 전화기로 더럽혀질 것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분의 말씀 대단하죠. 동양 공자님, 맹자님 뭐 다 학자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 하늘님, 네, 지금 백인들은 쓰레기 더미서 우리 지구가 이대로 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쇠줄로 치렁치렁 감겨질 거라는데 그 당시에 그런 선이 뭐가 있었나 봐요. 지금 그렇게 세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인디안들은요, 아직도 그런 인디안 말살 정책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인디안들의 그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갖고 노는 얘기는 정말 진지합니다. 제가 차마 여기서 못하겠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2번을 봤고 인디안 애들한테 기록으로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요.